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웹 심포지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메디웨일 CMO 임형택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오큘로믹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2월까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망막분과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했었고요. 당시엔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망막박리 수술도 많이 하는 주니어 패커티였고, 제가 싱가포르로 넘어갈 다짐을 그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가가 있어서 싱가포르 아이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글로벌 탑5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는 싱가포르로 이직해서 그쪽에 듀크 NUS 의과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그리고 진료도 같이 했었고요. 와중에 제가 메디웨이를 공동 창업한 건 2016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저희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받으면서 내 연구가 정말 상품으로 환자분 한 분 한 분께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022년부터는 아예 환자 안 보고 지금 메디웨이에 전념해서 상업화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큘로믹스, 아마 텀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오큘로믹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 오큘로믹스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의료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믹스라는 텀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그리고 메타볼로믹스, 이렇게 해서 오믹스라는 텀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나 단백질, 대사 등으로 전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텀을 오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눈에다가 붙이면 이제 오큘로믹스가 됩니다. 오큘이 이제 눈 의미니까요. 결국 뭐냐면 눈을 가지고 이제 눈에 있는 질병은 당연하고 뇌졸중, 콩팥 아니면 신장 질환, 눈은 이제 신경을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든지 어떤 너브, 신경 질환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텀을 오큘로믹스라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텀인데요.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국에 피어스킨이라고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의 딥마인드랑 무어필드의 대규모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한 이 피어스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오큘로믹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안과 의사들 중에서 인공지능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과 그 눈으로 전신 질환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눈입니다. 눈 뒤에 이제 망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망막은 선생님들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볼 수 있는 장기다. 사실 이게 오늘 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는 너무 바이탈하기 때문에 당연히 몸 안에 이제 숨겨져 있어야 되죠. 경동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깝지만 결국 피부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요. 근데 눈은 기능이 밖을 봐야 되니까 창조주가 우리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퓨필, 동공을 통해서 이 눈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눈의 안속에 혈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이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혈관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단단하게 보이는 게 동맥, 그렇게 붉은 게 정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 노란색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보면서 어떤 변화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변화들을 볼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전신질환이나 아니면 신경, 퇴행성 질환들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오큘로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뇌를 보면은 이게 뇌의 연결이 바로 눈의 그 옵틱 너브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눈이 이제 사실은 눈이 이제 뇌의 연장이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뇌가 눈의 연장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같은 게 있어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 노폐물을 눈에서도 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타우 같은 것들을 OCT로 발견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의 신경을 보면서 뇌의 퇴행성 질환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눈에 있는 혈관이 사실 굉장히 아주 작은 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동맥하고 정맥 이걸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잰 건데, 이것이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아테리올이라는 세 동맥 정도 수준의 이제 동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게 모세혈관이 아니라는 거. 모세혈관이 아니고 이 아테리올의 한 30에서 100 마이크로 사이에 있는 이 동맥인데,
이 동맥의 특징은 여기 컴포지션을 보시면 혈관벽에 스무스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컴포지션, 이 구성을 보면 대동맥이나 아니면은 뭐 라지 아처리, 코로나리 아처리나 뭐 뇌에 있는 동맥들하고 성분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기억하실 게 이게 눈에 있는 이 세동맥이 결코 작은 동맥이 아니다. 그럼 이런 동맥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이제 전신에서 어디서 관찰되냐면 심장을 보시면요. 심장에서 이제 코로나리 아처리가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브랜치가 프리 이제 아테리올이고 그 다음이 바로 아테리올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즈 되는 혈관 변화를 눈에서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엔지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테리올 사이즈의 혈관이다. 콩팥은 발생학적으로 사실 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발생학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아테리올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멀룰라의 근처에 있는 게 바로 아테리올이기 때문에 눈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노화나 변화를 보면 콩팥도 이 정도 늙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 뭐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노화가 진행하게 되는데 피부를 보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요즘 이제 막 검버선도 새기고 그러는데 피부라는 게 결국은 얼굴만 늙지 않거든요. 얼굴이 늙으면 몸에 있는 피부가 다 같이 늙고 뭐 상처가 나면은 치유가 잘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같이 동시에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혈관의 늙음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구멍이 뚫리면 이건 벌써 뇌졸중이잖아요.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그래서 이런 병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방 입장에서 혈관에 얼마나 늙냐. 그걸 이제 의학적인 텀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눈에 작은 혈관이지만 눈의 동맥을 보면서 동맥경화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면 그것이 결국 전신혈관에서 그 동맥경화 정도랑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오큘러믹스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이 혈관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신경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혈관들을 잘 관찰하면 얼마나 동맥경화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고 그걸로부터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콩팥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것들의 위험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게 오큘로믹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오큘로믹스가 과거에는 어떤 텀이었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티노패티, 망막증이라는 텀으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아마 안과 선생님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웡티엔 교수님이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웡티엔 선생님이 싱가포르에 계셔서 제가 이 분을 멘토로 모시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갔었던 거고 이제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웡티엔 선생님이 워낙 예전부터 이 망막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분이 잘 정리한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공유드리면서 이 오큘로믹스가 과거에는 망막증이고 이 망막증이 어떤 전신질환과의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동영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oculomics. As in late 1800s, already Marcus Gunn has really observed that there were changes in the eyes of people that were sick. For example, the retinovascular signs as described by Marcus Gunn in 3 persons with kidney disease and hypertension and 12 patients stroke really looked like what we can see in people that had severe hypertensive retinopathy. About 50 years later, Keith, Wagner, and Barker correlated some of these signs in people with hypertension with mortality, and this became known as the Keith-Wagner-Barker classification of hypertensive retinopathy. In the 1970s and 1980s, there's also sporadic studies that show relationship between hypertensive retinopathy signs, various changes, and heart disease. In the 1970s and 80s, there was also the initial observ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optic nerve changes and cognitive impairment or dementia. And these can be seen from some of these studies here, as well as looking at more detailed retinal ganglion cell layers, which may be early biomarkers of Alzheimer's disease. Subsequently, there were also autopsy studies that suggested that different anatomical parts of the eye really could be linked to different pathogenic mechanisms of systemic disease. For example, the optic nerve could be more correlated with dementia and neuronal degeneration, whereas the retinal vessels could be more correlated with stroke or cerebral vascular conditions. In the 1970s and 80s, there were also studies that suggest that even in people with diabetes without diabetic retinopathy, in other words, without clinically seen signs of diabetic retinopathy, there were changes in the retinal vessels, and these were seen using film-based photographs. So
they were not so accurate, but those observations were already made. The first major breakthrough came from being subjective clinical assessment to objective photo and imaging documentation. And this, of course, came in the 1990s with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digital retinal photography and subsequently OCT.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from this historical perspective. Of course, we know that in many people in the older age group, in even people without diabetes, there are changes that are typically seen associated with high blood pressure or hypertension, such as cotton wool spots, such as microaneurysms, focal arterial narrowing, AV nicking, and so forth. And these are seen in people, for example, with cerebral disease, as can be seen in this patient here, who has cerebral microbleeds and other white matter lesion changes correlated with some of these signs. With photo documentation, the major breakthrough came with many large epidemiological studies conducted in the early 2000s that suggested that with photo documented retinopathy signs, these signs were correlated strongly and strongly with clinical risk of stroke, as well as with risk of heart disease and other diseases such as MRI-defined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s. 네, 선생님들 어떠셨습니까? 제 그 멘토, 워낙 유명하신 선생님이 왕티엔 선생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건데요. 보시면은 그 저널들도 정말 좋은 뭐 자마, 란셋 이런 데 이제 출판이 됐던 것들인데요. 100년 전부터 이런 관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코티시의 마커스 건이라는 의사가 자기가 만든 그 옵탈모스콥, 아주 프리미티브한 폼의 옵탈모스콥을 가지고 환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찰들이 있었고, 결국은 지금은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는 학문으로 잘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는 거는 눈의 출혈이나 어떤 허혈성 변화가 있으면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사진이 아주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출혈이 있게 되는 당뇨 망막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실명한 케이스고요. 여기 이제 피가 뚝뚝 떨어져서 여기 메니스커스가 생겨서 여기 아래 피가 고여 있는 모습이죠. 그 오른쪽은 뭔가 시신경이 팍 터진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이게 고혈압이 220 시스톨 리비피가 올라가면 말리그넌 타입, 악성 고혈압일 때 이런 시신경이 팍 터진 듯한 젊은 남자인데 아주 블러하게 보이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실명한 상태고요. 근데 이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눈은 아주 정상인데요. 시력은 아주 정상인데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작은 출혈, 작은 애뉴리즘, 허혈성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망막증 소견이죠. 이 망막증 소견은 여러 가지 대규모 연구들로부터 이미 심혈관, 뇌혈관, 인지기능장애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아주 잘 알려진 거죠. 그래서 메디웰은 어떻게 눈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해 해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 코어는 이미 망막증이라는 것이고요. 이 망막증은 이미 정립된 학문이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뭐 했냐? 처음으로 이 영상을 해석하는데 인공지능을 얹어서 그 성능을 최대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 연구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ARIC, 메사, 로트담스디, 엘자브라즈.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내과에서 정말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뭐 코로나리 아치얼 칼슘을 가이드라인에 넣는다든지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코호트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방 심장학회에서는 망막도 워낙 중요한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메사에 EXAM2, VISIT2랑 BG5의 눈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역학 연구에서 눈의 망막증과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잘 밝혀져 있죠. 그러다 보니 고혈압 그 가이드라인,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 보면 망막증을 이제 확인하도록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엔도간 데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망막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닥터 캐럴 왓슨이라고요. 메사의 그 6개 사이트 중에 하나의 PI를 하신 아주 유명한 이제 심장내과, 예방 심장약 하신 분인데, 저희가 우연히 작년 학회에서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왔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다 했더니만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나는 사실 눈을 항상 보고 있다. 근데
진료실에 이 옵탈모스콥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분 이제 여러 방을 보시는데 진료실마다 그 UCLA에 다 옵탈모스콥이 망가졌다는 거죠. 지금 이처럼 지금 피지션들, 내과사들은 사실 이 눈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또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여전히 눈이 바스큘러 컨디션을 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에 활동하셨던 예방 심장내과 선생님들, 의학 쪽의 선생님들은 망막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퇴색해서 현재는 어떤 내과 진료를 하는데 망막을 찍으시지 않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케어 모델이 프래그멘티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케어 모델 자체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내과도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나 안과랑 내과는 전혀 이제 완전 다른 과이기 때문에 환자를 내과에서 안과를 보내고 다시 망막증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과로 오는 이런 페이션 저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 망막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치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트라-옵저버 리프로듀시빌리티가 굉장히 낮은데요. 대표적으로 2016년에 구글이 출판한 당뇨 망막증 논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안과사 15명을 가지고 이제 망막증을 그레이딩을 해봐라 했더니만 일치도가 60에서 6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도 어떤 작은 출혈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트레이닝을 잘 받은 안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출혈을 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있다, 어떤 선생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 뭐 수련이 잘못된 건 아닐 거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눈의 한계인 거죠. 어떤 작은 출혈을 보는데 어떤 선생님은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선생님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눈에서는 작은 출혈을 인지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너무 좋은 기기들이 있습니다. CT나 아니면 울트라사운드 같은 좋은 기기들이 있어서 굳이 망막을 쓰지 않으셔도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이 바로 이 망막의 가치를 다시 가져와야 될 때, 다시 재발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앤드류 영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슈퍼 파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정말 슈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의 그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서 심혈관 위험을 예측하고 미래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 값을 굉장히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가장 첫 번째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2018년에 구글이 했어요. 그래서 구글은 2018년도에 망막에다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심혈관 위험 인자를 예측하는 연구를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출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충격적인 논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릴리 팽이 바로 여기 교신자자신데 저희가 2017년에 한번 저희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망막을 가지고 나이, 성별, BMI, HbA1c, 스모킹, BP를 예측하는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는 나이를 mean absolute error 3세, 그러니까 3세 이내로 딥러닝이 예측할 수 있고 성별은 97%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망막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망막 의사지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 망막을 봐도 이 망막이 남성인지 여자의 망막인지 제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미 패턴 리커그니션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97%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래서 구글 CEO가 2018년도에 키노트 스피치 할 때 그래서 이 망막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 동영상이 어떤 제목으로 돌았냐면 이제 엑스레이, CT, MRI 이런 거 다 안녕이다. 망막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계속 그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드웨어를 구글에서 거의 안 만들거든요. 핏빛 같은 것도 캐시카오니까 이제 M&A를 하는데 그 버릴리라고 알파벳의 자회사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에서 결국은 안적 카메라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안적 카메라 만들어서 재작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웹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이 꿈꾸는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손으로 클릭을 해서 자기가 직접 안저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홈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케어하는 시대를 열 거다라는 걸 이제 웹페이지에 볼 수 있고요. 제가 작년에 운 좋게 이제 안과학회 가서 그 기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그 셔틀로 클릭을 하면요. 여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맞추면은 번쩍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아 어떠세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 사이즈도 굉장히 핸디하거든요. 쇼핑백 같은 데 넣을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여러분 그 집에서 발 안마기 같은 거 사면 이만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사이즈 괜찮거든요. 그래서 집에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핸디하게 찍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집으로 오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구글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네들은 지금 뭐 이렇게 리피드 매저하는 거, 당뇨 매저하는 거, 혈압계처럼 오버 더 카운터 머신으로 5년 내 이 안저 카메라를 포지셔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데서 이거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AI랑 접목해서 얼마나 그 눈 관리 헬스케어 시스템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저 촬영을 하고 조기부터 뭐 황반변성이나 눈의 질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겠죠. 그와 동시에 저는 이게 많은 안저 촬영을 하면 이 눈이 어떤 시스테믹 헬스의 그 케어 모델도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넘어가자마자 그래서 이 구글의 연구를 보고 이제 이걸 한번 재현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진센터 자료가 있잖아요. 검진센터 자료가 워낙 우리나라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환자분이 가셔서 안저 촬영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시고 심지어 CT까지 찍으시죠. 이런 자료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의 검진 자료를 갖고 제가 47개의 파라미터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흰 맵이 얼마나 인공지능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지 여기 저희가 표지에 실렸었거든요.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결국 구글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같은 거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헤마토크레이트 당시 이 연구도 발표를 했었거든요. 비슷한데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거는 이제 크레아티닌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신장 기능도 망막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심혈관 관련된 거라 저희가 첫 번째 제품은 심혈관 제품이 나왔고, 지금 콩팥 제품이 이제 인허가 중에 있고 내년에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딥 메디슨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딥 메디슨은 이제 에릭 토플이라는 심장내과 의사면서 퓨처리스트가 이제 저자로 참여한 책이죠. 그래서 이 에릭 토플은 본인이 심장내과 의사면서도 미래의 의학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술을 해주는데, 이 테드 AI 톡에서 망막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1분, 한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Now, that was interesting, but now still with deep learning models, not transformer models, we've seen and learned that the ability for computer vision to pick up things that human eyes can't see is quite remarkable. Here's the retina, picking up the control of diabetes and blood pressure, kidney disease, liver and gallbladder disease, the heart calcium score, which you would normally get through a scan of the heart, Alzheimer's disease before any clinical symptoms have been manifest, predicting heart attacks and strokes, hyperlipidemia, and 7 years before any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to pick that up. Now,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n the future, we'll be taking pictures of our retina as checkups. This is the gateway to almost every system in the body. It's really striking, and we'll come back to this because each one of these studies was done with tens or 100,000s of images with supervised learning, and they're all separate studies by different investigators. 잘 들으셨나요? 에릭 토플이 중간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망막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으면서 망막이 어떤 전신 체크업에 있어서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시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컨빈싱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직 메디웨일만이 이런 걸 이제 어드보케이팅 하는 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작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AI 메디슨을 하는 사람들은 에릭 토플이 얘기한 것처럼 망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이 헐트 칼슘 스코어가 저희 제품이고 저희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닥터눈 심혈관 위험 평가, 닥터눈 CVD라고 하고요.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망막을 해석해 가지고 심혈관 위험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걸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심혈관 위험층에서는 워낙 효과가 좋다라는 건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멀티 에트닉 스터디 오브 아테로스클로리시스에서 이게 RCT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호트 스터디인데
CAC가 보여준 리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게 가이드라인까지 들어가게 됐죠. 저희는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가 워낙 심혈관 위험 평가를 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검진 자료, 저는 이제 CT도 찍고 안저도 찍고 하잖아요. 검진센터 가면은. 그래서 그 페어드된 자료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망막을 입력으로 하고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 없다를 이제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킨다는 거는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요 둘 연관성을 모델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망막을 보여주면 이런 확률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확률 값이 1부터 0 사이 값인데 1 가까이 놓인다는 거는 이 망막을 봤을 때 관상동맥 석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0에 가까운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상동맥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이 성능은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임상에서 쓸 정도로 망막만으로 관상동맥을 아주 잘 예측하지 못하는구나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뭔가 더 중요한 걸 찾아냈는데 여기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 연속 변수, 우리가 예를 들어 피 검사를 하면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다 연속 변수죠. 그리고 혈압을 재면 그 시스톨릭 BP도 다 연속 변수죠. 그래서 이 망막과 CAC 사이에서 트레이닝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만들어낸 이 연속 변수,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하나의 새로운 노블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겠다. 심혈관 위험층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의 위험군으로 나누고 저, 중, 고 위험군으로 나누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관찰 연구로 그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UK 바뱅크 싱가포르 자료 여러 개로 입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는 바로 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CMOG이라는 아주 귀한 자료가 있어요. 한국의 메사 같은 자료인데요. 메사가 이제 결국 목적이 뭐냐면 HSCRP나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혈관 위험 층화를 누가 제일 잘하냐 그거 보는 코호트였잖아요. 그래서 CMOG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 CT도 찍고 안저도 찍고 여러 가지 피검사, BA, PWB 여러 가지 검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베이스라인에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는데 CT가 칼슘이 없는 경우 100점 미만, 100점 이상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위험 층화가 되는데 망막을 CT, CAC에 트레이닝을 했더니 똑같은 성능으로 위험 층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당시에는 그래도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망막 갖고 심장 CT를 잘 트레이닝 했더니 심장 CT가 그렇게 좋은 바이오마커인데 그거만큼 똑같이 이제 위험 층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결과가 이제 좀 센세이션을 했고요. 인공지능이 그러면 얼마나 잘 보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흰맵입니다. 흰맵 보시면은 출혈 같은 거, 이 칼슘 스코어가 363인 환자인데 여기 보면 출혈 같은 거, 이 이스케믹 사인 같은 거 이런 거 다 인공지능이 잘 하이라이트합니다. 요거는 칼슘 스코어가 무려 642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망막 자체는 굉장히 조용한 망막이에요. 출혈 하나도 없고. 근데 잘 보시면 동맥경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에 있는 정맥이 완전 벌징이 됐습니다.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렇게 잘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거 심혈관 고위험 평가할 때 이게 아무거나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임상에 잘 맞는 그런 소견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결국 이거를 2021년도에 제가 싱가포르 간 두 번째 해 란셋 디테일스에 다시 또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김현창 선생님, 박성화 선생님, 저희 안과 의사님, 김성수 선생님, 그리고 뭐 이찬주 선생님, 그리고 프로펑티엔이 해서 다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 연구를 만들어줄 수가 없고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연구가 저희 제품의 근간이 되는 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릭 토플은 저희랑 이제 특별한 COI가 없으신데도 이렇게 강의에 저희 이제 카플란만을 보면서 놀랍다 이렇게 사이테이션 해주시고 계시고, 작년에 제가 심장내과 학회 발표 기회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만딘 메라라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이제 AI에 관심 많으신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오셔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이 키노트 스피치 하시는데 갑자기 망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망막이 심혈관 위험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저희 연구를 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Q&A를 했었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컨트리뷰션해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훈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 선생님도 500명 앉아있는 그 큰 강의실에 키노트 스피치 하는데 망막이 나와서 제가 좀 감동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냐? 심장내과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심혈관 고위험군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이 있고 경동맥 초음파로 볼 수 있는 CIMT,
그 ABI, BAPWB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성능으로 보면 CAC를 따라갈 게 없죠. 그래서 접근성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능은 CAC가 가장 좋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갖고 저 borderline intermediate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borderline intermediate였으면 CT를 찍어가지고 CT에서 100점 이상의 칼슘이 있으면은 바로 스타틴 시작하고 칼슘이 없으면은 스타틴을 먹지 말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부터 해라라고 이제 아예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엄청난 클리니컬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1차 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스타틴 처방은 1차 원에는 CT가 없는 거죠. 그래서 CT는 이 목적만으로, 이 예방 목적만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장기에 뭐 진단을 하기 위한 거지 칼슘 보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한 이 가이드라인에 프라이머리 케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CT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갭이고 이걸 인정하는 심장내과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비싸고 메인테인을 하기 힘들고 더 큰 문제는 레디에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은 CT의 리커멘데이션 보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레디에이션 때문에 자주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 찍어가지고 적시에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레디에이션 때문에 자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엄청난 클리니컬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인허가 받기 위해서 했던 임상시험인데 저희 거 성능이 얼마냐 망막으로 위험층을 하는 게 CT랑 비슷하고 다른 경동맥 초음파나 아니면 BAPW보다는 뛰어나다는 결과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CT나 아니면 울트라사운드 닥터눈 우리 그 망막으로 심혈관 위험 평가를 해보면 저희 거 이제 정확하고 CT만큼 정확하고 안전하고 저희가 안과에서는 뭐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여러 번 촬영할 수 있거든요. 빛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전혀 무해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뭐 준비할 필요가 없죠. 환복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앉아서 2분 만에 찍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심혈관 위험 평가 툴보다는 저희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모니터링 환자를 자주 모니터링하면서 적시에 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환자의 프라이머리 케어를 위한 좀 혁신적인 모델이 아니겠는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면은 논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점수가 있죠. 이 점수가 0부터 1 사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100%로 바꿔가지고 24% 이런 식으로 이제 24%면 여기에 놓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심혈관 위험 점수를 드리고요. 컷은 30점, 4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점 아래는 저위험군, 40점 이상은 고위험군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저, 중, 고위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 카펠라마이어 컵 보시면 저위험군은 한 1% 정도에서 심혈관 질환이 5년 내에 발생하게 되고요. 고위험군은 5% 이상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환자의 같은 나이, 같은 성별에서 우리 닥터는 심혈관 위험 평가 점수를 이제 플러팅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 환자가 24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지금 한 40대 정도 되신 건데 45세에서 49세에 24점이면 딱 평균입니다. 이 녹색이 이제 평균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 대비에 더 이제 안 건강하실 수도 있고 건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요 퍼센타일 그래프를 넣었고요. 요거를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한데 30점과 40점을 기준으로 닥터너는 저, 중, 고 위험으로 리포트를 하게 되고요. 점수를 리포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0대를 한번 보게 되면요. 30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위험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혈관 위험 평가를 생각해 보시면 30대에 MI 스트로크 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CVD는 저위험군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가끔 투석을 하거나 아주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중등도 위험군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대별로 이 그래프를 잘 활용하셔서 30대에 찍었는데 뭐 99% 할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제일 효과를 많이 보시는 데는 한 40대에서 60대까지. 여기서는 이제 찍게 되면은 어떤 분은 저위험군도 나오고 중등도 위험군도 나오고 고위험군도 나오는 거거든요. 중등도 고위험군 되면은 어느 정도 약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혹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군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고령 같은 경우에는 뭐 70세가 고령도 아니지만 이제는 고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군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도 평균보다 높게 되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신 거고
평균보다 낮으면 어떤 분들은 중등도 위험군도 나오시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70대에서 중등도 나오신 분들 아주 건강하신 분들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CT랑 망막 닥터눈이랑 똑같이 위험층을 하게 되는데 위험층화 정도는 1%, 3%, 5% 정도의 CVD 이벤트 발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글루케어라고 두바이에서 저희 걸 엄청 열심히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달리스라고 이제 AAC 펠로우시고 심장내과 의사인데 글루케어 그 당뇨센터에서 심장내과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입니다. 5월 22일 날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당뇨 환자 보는데 이 닥터눈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 글루케어 경험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심장 쪽은 제가 이 정도 하고 콩팥하고 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에릭 토플 강의에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2018년도에 구글이 이 출판물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바로 다음번에 나온 게 사실 콩팥이에요. 근데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당뇨 망막증이 심한 환자들은 항상 콩팥 질환을 같이 갖고 계세요. DKD를 항상 갖고 계세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눈의 혈관이 당뇨 때문에 망가지면 그만큼 콩팥에도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눈의 혈관 상태를 봐서 콩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상품으로 또 지금 만들고 있냐면 마찬가지로 또 검진 자료인데요. 검진은 엄청난 양의 자료가 있으니까요. CKD를 정의를 합니다.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만성 콩팥병을 EGFR 60 미만 그리고 알부민 유리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정의한 것 갖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인공지능 모델과 어떤 그 콩팥과 관련된 위험인자인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를 같은 변수로 넣어가지고 한 모델에서 콕스 모델, 생존 분석을 이용해서 콕스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영국 바이오뱅크랑 그리고 한국의 5,000명이 넘는 당뇨 코호트로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알려드리면 UK 바이오뱅크 그리고 한국 당뇨 코호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험층화가 잘 됩니다. 저희가 4개의 위험군으로 나눴는데 망막만으로도 CKD 발생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 정의로 했는데요. 이렇게 위험층화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좀 더 중요한 결과는 EGFR보다 콩팥이 보존되는 사람에선 EGFR보다 저희 망막이 효과가 더 좋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저희가 2023년도에 MPJ 디지털 메디슨에 이제 저희 일저자 주영수 선생님하고 교신 저자 박정탁 선생님하고 세브란스에 같이 이제 출판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아메리칸 키드니 펀드의 9개 브레이크스루 리서치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었고요. 또 당시에 포브스에서 저희 이 논문을 보고 이렇게 기사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걸 제품화하고 있고 올해 허가를 받아서 내년에 선생님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 생체 나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노화를 하게 되면 조금 뭐 생체 나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의학의 범위를 넘어가는 약간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생체 나이긴 하죠. 그래서 vascular age가 중요하다, 뭐 그리고 brain age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건 굉장히 레드 오션이고 저희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희 멘토들하고 그리고 이 사이먼이라는 친구는 원래 저랑 싱가포르 아이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같이 일하다가 지금 메디웨일에 조일을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고 했는데요. 이 사이먼이 이제 출판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망막으로부터 생체 나이를 예측한 연구가 이제 란셋 헬스 롱제비티에 실렸는데요. 결과는 망막으로 너무 잘 층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코즈 모탈리티나 코스 스페시픽 모탈리티나 아니면 모비디티 이런 것들이 다 잘 층화가 되고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제 UK 바이오뱅크에서는 저희가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63세 사람인데 저희 거 생체 나이로 아주 낮게 나온 위험군이 로이스트 쿼타일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이 사람 경우에는 10년 추적 관찰 동안 살아있더라라는 거고요. 이건 같은 63세인데 저희 거 생체 나이에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하이스트 쿼터일 아주 위험군으로 나왔는데 5년 있다 죽었더라.
이거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67세 분이신데 저희 거 로이스트 나와서 77세까지 팔로우 끝까지 살아 있었고 65세인데 고위험군 나오니까 72세 죽었더라. 이렇게 이런 좀 예들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체 나이는 뭐 저희가 프로덕트로 만들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생체 나이 툴들이 있고 뭐 혈액 검사만으로 하는 거 검진센터에 보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저희가 이제 이거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큘러믹스에서는 정말 메디웨일 저희 팀, 저희 회사가 전 세계에서 오리지널 기술로 선두주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께 호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렉트릭 벌브를 만든 사람은 사실 에디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우만,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인벤터죠. 개발했는데, 이노베이터랑 인벤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베이터는 끊임없이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이 에디슨의 인벤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전기 사업을 같이 끊임없이 이제 발전시켜서 전기 네트워크를 맨하탄에 만들고, 그 맨하탄에 이제 그거를 라이트 벌브를 이제 켜게 된 사람은 인벤터 에디슨이라는 거죠. 지금 기억하면 이제 에디슨이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마커스 건이 인벤터라면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이노베이션 해보려고 이노베이터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상업화에 이제 전념해서 이렇게 뛰어든 우리 메디웨일이 에디슨처럼 이노베이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품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8군데의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CE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지금 FDA 내년에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서는 첫 번째로 외래에서 쓸 수 있는 환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손보험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개 넘는 의료기관에서 매일매일 처방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근거를 잘 탄탄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래도 환자들한테 썼을 때 뭐 마늘주사나 이런 것처럼, 마늘주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늘주사 이런 것처럼 뭐 근거 없이 쓰는 것보다는 더 근거 있도록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만들고 있고 학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51개의 출판물을 만들었고 그중에 이제 컨퍼런스 애브스트랙트 그리고 오리지널 아티클들이 있고요. 올해 예정된 이제 미국 유럽 학회는 ARVO, ADA 이렇게 쭉 있고 ARVO가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요. 근데 ARVO에서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나사랑 같이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있을 때 그리고 우주에 갔을 때 다시 지구에 왔을 때 그 망막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우주에 있으면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망막으로부터 예측된 생체 나이, 심혈관 위험, 콩팥 위험을 다 테스트해봤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을 때 그게 노화가 빨리 되더라고요. 저희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저희가 알보에다가 이렇게 애브스트랙트를 냈고요. ADA에서 오럴 프레젠테이션 하나, 그리고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2개 이렇게 하게 되고, 저희 부스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당뇨 선생님이나 아니면 심장내과 선생님들 계시면 저희 부스도 들려주시고, 애브스트랙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래도, 김한수 선생님이라고 임상순환계학회 초대 회장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현재는 디지털 임상학회 회장을 하시면서 1차원에서는 CT가 없으니까 닥터는 갖고 좀 더 환자 모니터링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 쌈디로는 처음 3차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에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 많이 했죠. 근데 저희께 그래도 세브란스 병원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안과가 아니라 심장내과에서는 이렇게 심장내과에서 카메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혈관 기능 검사실에 놓여져 있어요. 심장내과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당뇨센터는 이미 카메라가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환자분들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지금 들어갔고, 영국은 저희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한 게 거기에 NHS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저희 걸 보더니 이거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허트 아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셔가지고 그분이 판매를 영국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뭐 요게 이제 그 아라펠스에서 그분이 인터뷰했던 건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바이에서는 글루케어라는 당뇨만 전문으로 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케어 모델이라고 해서 NEGM 카탈리시스에 실기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CGM이나 아니면 오라링 그리고 여러 가지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당뇨 환자들을 최적화된 케어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뇨 망막증 당연히 해야 되니까 안전 카메라 있었고 저희 거 얹어가지고 심혈관 위험 평가까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코파운더 중에 한 분이 CT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닥터누는 너무 좋더라라고 이렇게 링크드인에 남겨주셨고 본인이 이제 CT랑 링크드인 다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패밀리어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어서 해봤는데 둘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너무 간편해서 좋았다. 심장내과 선생님 그 발표해 주시는 이달리스가 또 너무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달리스는 본인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우리 거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100개 넘는 내과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3차 병원, 2차 병원, 1차 병원까지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지금 물론 아직 작습니다. 작은 성공이지만 이제 한 피크는 찍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웨일이 여기 이제 선두주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주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래는 데니엘 크래프트라는 그 미래학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동영상을 좀 넘어가 보고 결국은 지금 아픈 사람들만 케어하는 시대지만 결국 헬스케어가 될 거다. 건강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올 때만 검진을 하지만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 뭐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 CGM 이런 거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를 이제 관리하게 될 거다. 왔어야 되지만 버추얼 애플 워치 같은 거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스피탈 개념이 나오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의학이 될 건데 CKM 카디오바스큘러 키드니 메타볼릭 헬스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어떤 질병 단계가 아니라 이 디지털 헬스랑 AI는 이 바로 스테이지 0 건강한 상태랑 그리고 스테이지 1 이 뚱뚱한 비만 상태 여기를 아마 레볼루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뒤쪽은 의사들이 워낙 깊게 관여해야 되고 의사들이 디시전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지금 신기술들은 이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가게 되는 그 단계에서 굉장히 레볼루션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결국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은 그럼 뭐냐? 바로 이런 비침습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기기들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비침습 기기들입니다. 여기 보면 CGM도 있고 홀터 모니터도 있고 투 일렉트로드 ECG도 있고요. 여기 이제 펀더스 포토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장비들을 놔두고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될 건데 이때 아까 전에 에릭 토플이 얘기한 것처럼 이 망막은 게이트웨이로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피 검사하시면 여러 가지 블러드 패널들을 보시잖아요. 뭐 바이오케미스트리도 보시고 키드니 펑션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망막 찍어서 심혈관 그리고 뇌혈관, 콩팥위염, 눈질환은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도 보고 그래서 눈만으로도 레티나 인텔리전스 그 컴프레hen시브한 어떤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고 이것이 이제 점점 악화되면 어느 순간 1차원 아니면 2차원에 가야 되는 그런 예방에 아주 크리티컬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CBD, 시스테믹 오큘러믹스에 대한 것 같고요. 저희가 요거 말고 안저도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저를 이제 판독하는 AI가 있어서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저는 지금 전국에서 검진센터 위주로 사용 중에 계시고요. 내과 선생님들은 그럼 이거 쓰려는데 그럼 안저는 모르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 AI가 이렇게 판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 질환이 있는지, 녹내장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이렇게 판독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안과에 전원을 하셔가지고 안과에서 환자가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저희 알고리즘이고요. 성능은 민감도 95%, 특이도 9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브렉다운 해보면 사실은 음성 예측도가 엄청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검진센터 같은 데서는 저희 거에서 정상이라고 나오면 일단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녹내장은 거의 98%가 정상이면 정상이고 99.3%가 백내장 정상이면 정상이고요. 망막 질환이 96%에서 좀 낮아서 봤더니만 실제로는 다 99% 이상이고요. 망막 드루젠만 조금 이견이 있더라고요. 드루젠은 원래 사람이 봐도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음성 예측도가 한 87% 되는 거고 나머지 질환들은 다 99%더라고요. 그래서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닥터는 펀더스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양성만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이제 코사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내장 의증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만 한번 설명드리면 녹내장 의증이라고 안과 의사가 얘기해도 실제로 녹내장 정밀 검사하면 그중에 한 30% 이내로 녹내장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녹내장 의증을 진단하는 거죠. 녹내장 진단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녹내장 의증으로 전환하시면 환자 보낼 때 이 중에 원래 한 20-30%만 녹내장으로 진단되시는 걸 좀 주지하시고 보내야지 별 말씀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녹내장 정밀 검사 자체가 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는 검진센터에서는 저희가 거의 반독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KMI, 하나로, 녹십자, 그리고 대한항공, 이랜드 이런 데서 다 저희 거 사용하고 계시고요. KMI만 해도 전국 체인이기 때문에 전국에 거의 저희 닥터는 펀더스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부터 이 챗 GPT가 그려준 사진인데요. 요즘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미라클합니까? 그래서 100년 전에 있던 이 어떤 그 파인딩들이 인공지능과 만나서 심혈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그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내과 선생님들, 가정의학과, 신경과 선생님들 망막에 대해서 잊으셨지만 그걸 가지고 이 인공지능에 접목해서 다시 그 가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주장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저니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떤가 제안 드려봅니다. 저희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